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 실패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4일이죠. 이때부터 대통령 경호처에게 수사기관 외부인을 다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간부 메모가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이광우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는 김성훈 차장에게 미친 엑스들 오면 다 때려잡는다, 이런 문자까지 올해 초에 보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짐작했던 바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지시 없이 경호처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검찰의 영장에 저렇게까지 저항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당시에도 관측이었고, 뭐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거로 보고요. 그러나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을 한 거는 추후에 이거 이제 수사에서 기소할 것을 대비해서 일단 입건을 한 것 같고, 증거가 명백히 나왔기 때문에 입건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검찰이 3번이나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영장 신청을 반려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 단계에서 반려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길목에서 막고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당시에 어쨌든 경호처가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나올 만큼 체포영장에 저항했던 거를 다 지켜봤는데, 그로 인해서 뭐 영장 한 번은 무산이 됐고,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은 경호처 내부에 이제 반발로 인해서 경호처 저항이 무력화되면서 영장 집행이 된 거였지, 그 경호처 내부의 일부 그런 상층 지휘부들이 저항의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갖다가 3번씩이나 법원의 판단도 받지 못하도록 검찰이 중간에 차단을 하는 걸까? 지금 그래서 여러 의문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계엄 당시에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제 구설들이 있는데 검찰은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와 관련돼서 경호처가 워낙 대통령 최측근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누가 이제 이 대통령 관저를 찾고 누가 어쨌든 그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세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경호처의 입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거듭해 반려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점이 이렇게 뚜렷한데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입건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하고 협의를 별도로 하겠다, 아니면 법원에 직접 영장을 판단을 받아보도록 신청하는 방안을 찾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또 경찰은 경찰대로 반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윤 대통령 입건 소식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 검찰이 3번째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영장을 반려한 게 좀 납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지 그렇죠. 않을까 싶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고요. 그와는 별개로 조금 좀 우습다 그럴까? 여기서 이제 우습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무슨 일을 도모할 때 보면은 표현은 뭐하지만 이렇게 질질 흘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 계엄 선포 이후에 그 대통령의 행적이나 그 밑에 뭐 장관을 포함해서 굉장히 어설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핵심 중에 가장 핵심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대통령 부부를 지근거리에서 지금 경호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누가 나 잡으러 오면 니들이 막아라는 거를 시그널을 통해서 메시지로 남겨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습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될 걸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가지고 결국 다 들통이 난다라는 게 그 뭐랄까, 뭐 나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이 정도로 어설플까? 텔레그램이 됐든 시그널이 됐든 찾아내려고 마음 먹으면 다 찾아내는 건데, 나름대로 시그널이 더 보안이 잘 된다고 해서 시그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는데, 불러서 말로 해도 되는 지금 그런 물리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입건이 된 상황이고, 만약에 탄핵이 가시화되면 아마 형사상 소추가 되겠죠.
저는 이 와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메신저 앱 회사가 아닐까. 굉장한 홍보가 됐어요. 사실은 잘 정말. 모르던 메신저 앱인데. 저도 궁금해서 이걸 한번 깔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깔아봤거든요. 아, 사실은 그러셨군요. 누가 좀 들어와 있나 궁금해가지고 네. 깔아봤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한 홍보가 됐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얘기를 해보면 재판 시작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재판부에 말도 안 하고 그냥 퇴정했어요. 변호인이 총리의 증언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저는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싶어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탄핵된 대통령과 탄핵된 대통령 권한대행, 즉 국무총리가 한 자리에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어쨌든 생방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국민들이 보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도 좀 송구스럽다 내지는 이거는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퇴정하는데 양해를 구하면서 하다 보면 또 총리와 마주칠 것 같아서 급하게 자리를 떴나? 이것만큼은 그냥 진정성을 그대로 믿고 싶어요. 뭐 이제 선회하자면 의원님 말씀처럼 뭐 탄핵당한 대통령 총리가 나란히 앉아서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도 모양새가 사납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 자리를 비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변호인단도 그렇게 밝혔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그런 그 선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과연 국가를 생각해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 기분 나빠서 그 한덕수 총리의 검찰이나 국회에서의 진술이 국무회의 개최에 대해서 그다지 윤 대통령 측에 우호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 총리를 적으로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더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이도저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의 허락은 받고 자리를 이석하는 게 관례인데 여러모로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장에서도 기존의 관례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재판 때는 또 헌법재판관 출신의 윤 대통령 변호인이 증거 채택을 둘러싸고 자기 주장을 펼치다가 재판부가 수용 안 하니까 가방 들고 나가버렸잖아요. 그 모습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마치 나도 헌법재판관 출신이고 굳이 표현하자면 당신들이 내 헌법재판관 후배인데 선배가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듯한 이런 모습 같아서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제도 그런 약간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럴까?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 과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 영상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을 했는데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이렇게.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게 한덕수 총리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분명히 국회에선가 절차적 실제적 흠결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김형두 헌재 재판관이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생각을 말하라는 거라고 몇 번을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제 생각은 어떻습니다를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기름 장어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빈축을 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문화에
권력과 관련해서 그 권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서 매우 도전적이거나 아니면 권력에 불리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거는 불충이라는 그런 문화 코드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빠져나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지경에 그래도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는 어른 정치인 내지는 대한민국 정부 구성원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젊은 사람들의 사회화 교육에도 상당히 중요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아주 진하게 남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국무회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돌려 이제 한 건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이제 관료로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제 입신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답게 즉답을 하지 않고 뭔가에게 빠져나갈 여지를 한편으로 남겨놓는 이제 그런 화법이고, 저희 얘기와 더불어서 제가 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계엄 선포문이 나도 모르는데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더라. 아니 근데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이제 국무위원 하신 분들의 문건과 관련된 그 증언이나 태도들이 너무 참 그렇습니다. 참담해요. 예, 최상목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자기는 펼쳐보지 않았는데 접혀 있었고 그걸 그대로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상민 장관은 하여간 봤다. 단전단수라고 써 있는 거를 저 멀리서 뭐 이런 등등 어쨌든 책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언사들이 계엄 관련된 뭐 포고문이 됐든 쪽지가 됐든 그걸 둘러싸고 보이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의 얘기도 그런 것의 일환이었고, 아니 어떻게 그게 자기 주머니에 있는지 경위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본인도 어쨌든 참고인이긴 하지만 수사를 받았고, 이게 참고인을 넘어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계엄이나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실 저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면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걸. 굳이 그 한마디를 저렇게 사법기관에 파도 없이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많이 아쉽죠. 저런 얘기가. 포도나무님이 문건이 생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홍장원 메모 신빙성을 흔드는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홍 전 차장이 이제 계엄 당일 여인영 전 사령관과 2차, 3차 통화 장소에 대한 기억의 혼동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제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 변함이 없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여러 버전 메모가 있다는 점을 문제를 삼으니까 홍 전 차장이 보좌관한테 정서시켜 천만 다행이란 생각한다. 혼자만 써서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홍장원 차장도 그렇고 조지호 전 청장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어제 나온 증인들의 진술로 이제 탄핵이 최종 확정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또다시 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질문을 했지만 그다지 그렇게 효과적인 이제 공세는 아니었다고 보고, 아마도 홍장원 차장은 지금 두 번째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온 경우는 드문데 증인을 채택 안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냥 받아줘 버리니까 당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다 할 질문이 없었어요. 그 뭐 CCTV 뭐 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통화하면서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장소가 관사 밖이 아니고 사무실이었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문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그런 명단을 불러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그 명단이 다른 사람이 든 명단과 일치하느냐 아니냐. 근데 그 뒤에 나온 조지호 청장이 얘기한 명단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두 차례 전화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 뭐 대통령 격려 전화라고 주장하지만 그거는 아무리 정황상 봐도 격려 전화일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본질인데 자꾸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 홍장원 차장이라는 분도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에요. 어제도 결국에는 그 원본 본인이 메모했던 이제 그걸 들고 나와서 본인이 그걸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몰랐지만 궁금해서 왜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는지 나중에라도 이게 이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걸 보관해뒀다. 그리고 정서를 시켜서
메모 그 명단을 갖다 좀 또렷하게 자기가 이제 필치가 막 급히 썼으니까.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그게 무슨 뭘 조작해낸 듯한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제 홍장원 차장을 다시 불러서 뭔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려고 했으나 의도대로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절 만에 그 국민에게 경고하고 야당에 경고하고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든지 또는 정치인을 체포하라라는 그 명령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어쨌든 처음에 직접 전화를 받은 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끌어내는 거는 이제 곽종근 사령관을 포함해서도 증언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들은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본 두 가지 포인트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라 그러면서 간첩 잘 잡으라고 격려하라는 뜻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처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좀 이따 전화할 테니 대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와중에 홍장원 차장이 조태영 원장을 찾아가서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그 위치 추적을 하라 그러는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하는데 조태영 원장이 놀라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뭉개면서. 그 두 가지를 상당히 이제 헌재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운용의 문제고 오히려 보수 내지는 우파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두둔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우파 지지자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지경이 된 게. 그런데 아무튼 어제 그 헌재의 상황도 보면은 대통령이 일단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특히 홍장원과 관련해서. 너가 차장인데 그 정도로 내가 너를 배려하고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한테라는 그게 막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의 그 토로에 따르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당신 상사인데 상사를 마치도 배신한 것 같다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어떤 가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이제는 좀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지금 전환점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어제 이제 좀 새롭게 꺼낸 얘기가 이거 메모 명단 받아 적은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 친구다. 이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이 제 보좌관 친구들까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이런 입장까지 발표했어요. 아니 그런 게 너무 옹색하잖아요. 그 홍장원 차장의 무슨 보좌관에 아마 뭐 그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한동훈과의 친구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면서 그 홍 차장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뭐 논리로서 그 사실적인 어떤 근거로서 안 되니까 별의별 걸 다 꺼내드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오히려 더 공색하게 스스로 보이게 만든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뭐 한동훈 대표 쪽에서마저 한마디 나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 그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한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애초부터 한동훈 대표하고 홍장원 차장 사이를 굉장히 의심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 체포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결국에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 와서 정보위에 나와서 이제 정보위원들 앞에서 했던 진술이고 거기서 이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사 뭐 한동훈 대표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 얘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그게 진술의 신빙성하고 상관이 있는 문제겠어요? 이제 결국에 전반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어제 마지막 변론까지 보인 태도는 법률적으로 이 탄핵 심사에 임해서 법률적 방어를 통해서 탄핵을 기각시키겠다는 건 진즉에 포기한 것 같고
다만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 이제 정치적 메시지, 정치적 프레임을 던지겠다. 근데 이 목적인 것 같아요. 어제 그 뭐 특히 뭐 무슨 뭐 한동훈 친구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저거는 법률적 방어가 아니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메시지 자체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메모를 받아 적은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뭐 한동훈의 친구 운운하다가 결국 뭐를 인정해 버리냐면은 메모를 받아 적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메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받아 적었다는 거는 뭔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아무리 그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그 뭐라 그럴까 이 머리가 그러니까는 표현이 아무튼 이렇게 전략적으로 참 정교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대전제가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받아 메모를 적은 사실 받아 너무 적은 거잖아요. 다 받아들이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실 이제 혈액암 투병 중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대체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는데 증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대리인 측은 선망 증세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그 조지호 청장이 지금 신병 치료 중입니다. 혈액암이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이제 이 상황에 착안을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걸 지금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것도 어쨌든 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반박하고 반론한다기보다도 어쨌든 그 증인의 그런 특수한 처지를 말하자면은 그 이용해서 뭔가 그 진술이 잘못됐다는 식의 인상을 주려고 하는 시도인데 윤리적으로 별로 그다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근데 조 전 청장이 뭐 그렇지 않았다. 그 정도까지 내가 뭐 정신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냥 가볍게 그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지금 국회 그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전 핵심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그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얘기 그 본인이 한 얘기 맞고 그 본인이 이제 서명한 거 맞냐? 그러니까 내가 다 얘기한 거고 읽고 확인하고 서명했다. 그러니까 전날 이제 그 이 구체적 질문에는 답은 안 했지만 증거로 이미 채택된 진술 조서를 재확인함으로써 그게 내 입장이다라는 그게 걸 내가 말한 게 맞다. 예, 확인한 거기 거잖아요. 때문에 사실상 뭐 그 진술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알려진 대로 대통령이 6번 전화해 가지고 의원들 다 불법이니까 잡으러 연행해라, 네. 체포하라라고 했다는 것과 또 체포 명단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주고 한 번 더 전화해서 한동훈 추가라고 한 것과 이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는데도 해산 명령이 없어서 스스로 이제 해산했다라는 것과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를 재확인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 선망이 있다고 치고요. 또 지금 그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뭐 5번 뭐 그 편집을 했다 내지는 장소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인 체포를 그 명해서 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인데 적어도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까지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11명에서 13명까지 거기 보면은 김동현 예를 든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내린 뭐 판사 이런 것까지 그 맞출 수가 있느냐고 이 조지호와 홍장원하고 또 여인영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하게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는 한. 근데 그 아마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그 쥐어짜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질문밖에는 안 나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데다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환자를 앞에 놓고 그 당신 선망 증세가 있어서 한마디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당신 선망 증세가 있어서 헛소리 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그 예의에도 맞지 않는 질문이죠.
근데 아무튼 14명에서 16명이 4번 메모를 했든 5번 메모를 했든 일치한다라는 거. 거기에 지금 한동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반국가 세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일치한다라는 걸 과연 대통령 변호인 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25일 오후 2시에 최종 변론 11차 변론기일 잡아서 최종 변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초중순에는 선고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사 때는 14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례를 참고하면 이제 길어도 2주 안에는 선고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3월 11일 화요일 목요일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네. 3월 11일 또는 13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최종 변론 기일을 마치고 또 최후 진술 기일을 따로 잡아서 줄 줄 알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에 그냥 최종 변론 마치고 대신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무제한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아마 이제 말씀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오래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재판이니까 충분히 당사자의 주장을 이제 들어주겠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왜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또 반발을 했고 오늘 평의에서 그럼 얘기해 보겠다. 근데 아마 뭐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부정선거 주장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며 그게 계엄 선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다룬 쟁점만으로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고 그래서 예상대로 25일 날 변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이제 3월 11일 혹은 13일 선고가 내려질 텐데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60일 2달 뒤 안에. 60일 안에. 근데 이제 대선을 수요일 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 날짜도 저희가 지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마지막 수요일이 언젠가. 그러면 대충 한 5월 10일 전후.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이 5월 9일 날 열렸어요. 네. 그래서 5월 10일 날 문 대통령이 취임식하고 임기 시작했던 거의 비슷한. 그때하고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조기 대선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입에 그동안에 올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는 뭐 국민의힘도 물론 이제 탄핵 결정이 되는 순간까지 그걸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바빠질 것 같다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 어떻게 그 우파 진영의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암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엄이라든지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또 우파의 주도 세력으로 또 뭐 그 소위 승자로서 정치적으로 롱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애초에 이 처음에 좀 뭐라 그럴까 처음에 되돌리려는 시도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서부터 시작해서 전공법으로 나갔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지금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국민의 힘으로서는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에 이 선수를 좀 이렇게 적어도 좀 돌려 세우려는 노력을 유권자들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명태균 씨가 다시 또 뉴스의 중앙에 또 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전에, 그러니까 지선이 아니라 지난해 총선 전에도 공천 개입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지원하면 이제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명태균 씨 측이 폭로를 했죠. 검찰이 이제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11차례 연락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는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선 전 의원 창원 의창 컷오프 됐을 때 그 자리에 이제 김상민 검사를 앉히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뭐 파다했고요. 또 김영선 전 의원도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통화를 주고받았다.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몇 통의 전화와 몇 통의 문자 또 누가 먼저 걸었고 누가 이제 답을 했는지 이런 게 이제 밝혀진 거는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진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수순으로 갈 것 같아요.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이전에 소환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고 탄핵이 된 이후에 소환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검찰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팀은 계속 창원지검의 수사팀이 수사를 하되 이제 수사 대상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 이게 이제 검찰의 논리인데 원래 그분들은 서울에 있었어요. 이전에도. 이사하지 근데 않았죠. 이제 전담팀이 구성돼서 4개월 동안 수사를 하다가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별로 내용은 없었고 결국 중앙지검으로 가져온다. 근데 저는 그 의미는 결국 검찰총장의 컨트롤 하에 이제 이 사건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이 의지라고 보고요. 그게 수사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고 또 정치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여전히 검찰이 일종의 이제 수사를 놓고서 간복이 줄타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명태균 황금폰으로 알려진 그 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벌써 이제 압수수색된 지 2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대한민국 검찰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이미 쟁점별로 다 분류돼 있을 거라고 다 추출해서 분류돼 있을 거라고 뭐 변호인 보는데 측이 선별 작업했다고도 하고요. 예, 그런 것도 좀 석연치 않고 해서 과연 검찰이 아직 수사를 채 못한 거냐 아니면 수사를 다 했는데 뭔가 이제 이런저런 계산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시기를 조절하고 강도를 조절하고 이러고 있는 거냐 의심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 일단 지금 수사 의지를 막 보이는 건 1차적으로는 특검은 막아야 되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 명태균 특검마저 돌게 되면 통과돼 가지고 검찰로서는 특히 이제 정권 바뀐 이후에 이제 자신들의 운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은 막겠다 이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정리된 게 아니라 계엄은 계엄대로 해서 본인의 정치 인생이 지금 완전히 풍전등화일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낱낱이 지금 이제 폭로될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면서 야당 공격의 빌미이면서 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의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건희라는 인물은 상수예요. 오히려 변수는 뭐냐? 그런 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기 부인을 통제를 못했고 그 주변에서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활용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오늘날의 국민의힘과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찔끔찔끔 야당의 압박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아마 야당은 진짜 그 살을 발리다 못해서 뼈까지 전부 가시 하나하나를 발려내려고 들 거거든요. 한 번에 여당 스스로 쾌도난마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우파 진영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번 출렁거린 거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엄청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극약 처방에 가까운 그래서 정말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아마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이제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아요. 이분이 이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그 아마 재의결의 시점은 탄핵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 전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악재를 언제까지 끌고 가서 계속 이게 대선판에서 회자되도록 계속 뭔가가 증폭되도록 놔둘 거냐. 아니면 어쨌든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끊어내고 근데 특검이 막상 개시하고 수사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면 대선 이제 특히 경선 이런 거 다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정상적인 지도부고 당을 아주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면은 또 통제력이 행사가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경선에 들어가면 막 원심력이 작용할 거예요. 경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명태균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경선 주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당내 한동훈계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야당에서도 그걸 노리고서 재의결 시점을 조절을 할 것 같아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국민의힘의 이탈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 고민이 될 텐데 저는 이걸 끌어안고 가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명태균 특검법의 실제 타겟이 무슨 홍준표, 오세훈 저는 그보다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의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입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근데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끊어내려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윤석열을 끊어내는 것과 동시에 김건희도 끊어내지 못하면 이게 대선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너무 소문이 무성했던 일이라서 그런지 대통령 영부인이 장관 자리나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는 이 발언이 엄청난 발언인데 파급력이 사실 생각이 그랬겠거니라는 생각을 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때 개혁신당의 7불사 회동 이후에 그 기자회견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원지검이 왜 이 기자회견이 취소됐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천 받으면 폭로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신당 관계자가 7불사 회동에도 참석했던 이 관계자가 이제 공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자회견 취소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개혁신당의 7불사 회동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가요? 다른 다른 관계자. 당직자도 좀 있었다 관계자예요?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얼핏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 보기에 이제 폭로가 완결성이 좀 떨어진다. 신빙성이라기보다 완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는 그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하고 네. 문자하고 뭐 이런 내역들을. 근데 이제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을 통해서 알려진 바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단정하기 어렵고 그게 뭐 격려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선의 등등의 뭐 이런 얘기했었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고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정황으로서 낙하산 공천을 만약 김상민 그 검사가 받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폭로의 효과를 증폭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천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공천이 되니까 좀 개연성이 떨어지잖아요.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접었던 거 아닌가. 근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개혁신당 관계자들도 수사를 받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그 폭로가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김영선 의원은 개혁신당에서 공천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돌이켜 보니까.